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분명 개인 파산을 신청했는데 왜 중간에 개인 회생 절차로 방향을 트는 걸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 회생이 좀 어려운 분들을 파산으로 안내하는 뭐 컨버터블 제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반대, 그러니까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오히려 회생으로 역전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예상치 못한 문제나 상황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소득 문제 때문에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파산 신청 때 신고했던 소득하고 실제 소득이 다르면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한 사례를 보면 미술학원 강사라고 소득을 신고했던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단서로 해서 직접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분이 단순 강사가 아니라 거의 실질적인 학원 운영자, 그러니까 원장에 가까웠고 뭐 특강 같은 걸로 추가 수입도 상당하다 이런 정황이 포착된 거죠. 세상에. 채권자가 직접요? 심지어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확인까지 했다고요? 와, 채권자 입장에선 정말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으면서도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숨 막히는 압박이었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숨겨둔 소득이 드러나면서 파산 면책이 좀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회생으로 빚을 갚겠다 이렇게 노선을 바꾼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아니면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견되면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빚 탕감을 허락 안 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생으로 전환을 택하는 겁니다. 월 한 270만 원 정도 수입이면 사실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니까요.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재산 문제. 특히 그 과거의 재산 처분 행위 때문이라고요? 부인 청구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좀 어렵네요. 네, 부인 청구라는 게 파산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제 빚 갚을 돈을 좀 빼돌리려고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겼을 경우예요. 그때 파산 관제인이 그 법률 행위를 없었던 일로 하고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되돌려 놓는 절차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채권자에게 좀 공평하게 변제할 재원을 그걸 확보하는 거죠. 이걸 피하려고 회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팔았는데 남은 돈을 어디 썼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이름으로 재산을 좀 숨겨둔 정황 같은 게 파산 조사 중에 드러나면 이게 부인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한 사례에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뭐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소유는 본인이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면 빌려서 등기해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부동산 판돈을 본인하고 남편 증권 투자 이런 데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관제인이 남편에게 그 재산 분배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채무자가 그냥 회생 절차로 전환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관제인 조사의 압박도 있고 또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직접 회생으로 가세요 하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건가요? 네,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채무자의 소득 수준이나 뭐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이분은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를 통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게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있는 공무원 퇴직자 같은 경우, 비록 빚이 많더라도 꾸준한 수입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통해서 일부라도 갚도록 유도하는 그런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아주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었다거나 뭐 부양 가족이 급증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을 잘 소명하면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소득이 있다면 갚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변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너무 쉽게 책임을 면하기보다는 그래도 회생 절차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변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형평성에도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회생으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네요. 첫째는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의 발견. 둘째는 과거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부인 청구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 그리고 셋째는 변제 능력을 고려한 법원의 전환 권고. 결국 이 사례들은 개인 파산 절차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정말로 상환 능력이 없는지 이걸 사회가 공적으로 아주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신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점인데요. 채무 해결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상황이 재평가되고 최적의 경로가 다시 설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래서 각 절차의 요건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파산에서 회생으로 전환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복잡한 현실 그리고 법적인 고려사항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파산 절차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채무 문제 해결이라는 이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점을 가장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